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아파트는 불패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뭐 했을 때 저는 그냥 불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쪽이에요.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타고 한 2, 3년 정도 뭐 길면 2, 3년 정도 어떤 조정을 받는 시기 이제 그런 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추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2030년까지 매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네. 돈의 대폭발 저자이시죠. 손진석 기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5년간 네. 아무리 못해도 원화 네. 통화량 M2가 한 1000조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네. 이게 결국에 이제 노동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자산 시장 대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영향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추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2030년까지 매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식 시장도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 코스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4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오르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2,000대까지 내려가기는 돈에 풀린 양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 토해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한 2,000대까지 내려갔다. 그럼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까지 내려가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거고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잉여된 돈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잉여된 돈은 사치제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산으로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서울 아파트부터 일단은 좀 하나 정도 주머니에 넣고 시작을 하자. 네. 네, 그런 근데 그 부동산은 이제 특히 이제 네. 집이니까 집은 네. 필수제도 되니까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사겠다는 거는 네. 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금융자산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네. 금융자산 이제 국경도 없고 네. 뭐 돈을 옮기는 게 어렵지 않으니 네, 네. 국내 주식도 있지만 미국 주식도 있고 네. 뭐 코인도 있고 네. 뭐갈 곳은 많잖아요. 그것이 맞죠. 그러면 다 일관되게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은 뭐 다시 뭐 미국으로 가냐 뭐 네.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통화량 미국에서 통화량 대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화량 미국의 M2를 말합니다. 미국의 M2 대비해서 미국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계 요게 네. 3 정도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가총액 합계가 근데 이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아, 이만큼 높았던 적이 이제 언제냐면 2000년에 닷컴 버블 때였어요. 지금 통화량 대비 시총이 3배 더 크다. 근데 역사적 고점대다. 역사적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닷컴 버블 때랑 수치로만 보면은 똑같은데 네. 결정적으로 그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기 전인데도 주가가 이제 많이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만 해도 우리나라 돈 한 55조 원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AI 수혜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조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닷컴 버블 때에 비해서 지금 AI는 어느 정도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랑 좀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우 다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00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자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투자자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렇죠. 국경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M2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합계를 똑같이 2000년하고 2025년을 똑같이 병렬해서 놓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큼 위험한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위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좀 현명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이 통화량과 시가총액을 보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세계화 이런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 재무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온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다 해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2021년에는 우리나라 GDP의 한 17% 수준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한 27%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10% 있잖아요. 우리나라 GDP 10%가 250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미국 주식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정도로 투자를 더 많이 늘린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투자하는 게 우리만 투자합니까? 뭐 일본, 그렇죠. 독일, 다른 나라도 뭐 다 하죠. 영국 사람, 네. 프랑스 사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M2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것 같다. 역사적 고점이긴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수치상이고 네, 네, 실제로 그 바뀐 모수를 보면 네. 조금 뭐 그렇게까지 네. 과열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좀 잘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기자님이 계속 이제 서울 아파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 서울 아파트 얘기하면은 이거 너무 비싸다 지금 너무 네. 고점이다라는 네. 반론들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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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미국 주식도 다른 뭐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막 네. 오니까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것처럼 이쪽도 뭐 새로운 어떤 그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큰 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매입을 하다가 이제 좀 정부가 규제를 해서 좀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거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절대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매우 비싸요. 네. 매우 비싼 건 사실인데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꽤 많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품이 아니냐를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거품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비싸지만 이유가 있다. 매우 비싼 건 사실이지만 비쌀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근거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통화량이 이제 올해 8월 기준 4,4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2,200조가 좀 넘습니다.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수익증권 펀드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여러 가지 MMF 여러 가지 있고 이제 2년 미만의 이제 정기 예금 상품 이런 것들인데 개인들이 그래서 금융 계좌에 놓고 있는 돈만 해도 2,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세게 해도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개인들이 대출을 내지 않아도 갖고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 않은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고 새로 진입될 수 있는 자본이 꽤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제가 해외에서 특방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서울은 그 중에서도 코어이기 때문에 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에서 서울 아파트 세대 수 있잖아요. 그게 몇 프로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뭐 10%까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7%밖에 안 네.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의 최상위권에 있는 뭐 과천이나 판교나 분당에 아파트 좀 있다 이렇게 치면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로 봤을 때 가구 수로 봤을 때 상위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애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서울 대학의 지원율이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런던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런던이 이제 집값이 비싸기로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근데 런던은 고층 주거지가 거의 없어요. 층수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결정적으로 되게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오랫동안 그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층 개발, 고층 주택 같은 걸 못 짓게 막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이 적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울은 어쩌면 서울 아파트는 서울에는 약간 반응이 저는 좀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에서는 기득권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와 반대돼 있는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이 고층 개발을 싫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층 개발을 반대해요. 네. 네. 약간 묘해요. 그러니까 런던이랑 비교하면 서로 반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개발 하지 말자는 이유가 네. 서로 반대예요. 근데 런던은 기득권이 네. 공급량을 줄이려고 네. 늘리지 않으려고 막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약간 좀 반대인데 개발을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근데 이익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요한 요지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 낮은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좋은 주거지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서울 아파트 값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뭐 주장이 있다면 어쨌든 요지의 공급을 좀 늘린 다음에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 공급을 좀 늘려주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리고 너무 막 과밀해가지고 이렇게 좀 살기가 빡빡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발로 알아서 스스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나마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님의 얘기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로 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 도심지는 이제 열심히 네. 빡빡하게 막 네. 이제 막 미친 듯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도심지에서 쾌적성을 논의한다는 게 네. 그런 나라도 별로 없고 없지만 그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쩌냐면 아파트 값을 계속 높게 유지돼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본인은 의도는 그게 아닐지라도 그럴 수 있죠. 그랬던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이제 네. 모두가 원하는 위치에는 네. 대량 공급 말고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죠. 그거는. 예. 요즘에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네.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해가지고 네, 김 예, 부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네, 뭐 네, 이런 네. 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좀 관심도도 있는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50대 직장인들 이런 네. 분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좀 은퇴도 하고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은퇴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안 하시는 하죠. 그런 경향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이게 것들도 이제 집값과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 이거를 건설업계 관점의 비중을 좀 줄이고 금융의 네. 관점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설업 베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뭐냐면 규제가 어떻고 공급이 뭐 몇 세대고 이 얘기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이 차지하는 게 되게 커요.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이러는 거죠. 어차피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은퇴가 늦어진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놀랄 만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 네. 제가 기자를 하기 전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다녔어요. 네. 이제 근데 그게 2004년 1월 달에 삼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룹 공채 교육을 받는데 그때만 해도 어쩌냐면 임원이 안 되는데 내가 회사를 20년 이상 다닐 수 있을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빨리빨리 임원 안 되면 잘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사업보고에서 공시해 놓은 걸 보면요. 정확하게 그 2004년에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몇 년이었냐면 몇 년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6.8 년이에요. 네, 맞아요. 6.8년인데 작년은 13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평균 근속 연수라는 거는 한두 달 만에 사표 낸 사람들 또 넣어서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13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5년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가 고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된 피고용인들의 연령도 높아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이제 근데 급여도 많이 주고 정년이 길어지는 거는 이제 뭐랑도 연관이 돼 있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환위기 직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한 10년, 15년 이상 어떠냐면 임원이 안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틴다고 하면은 어때요? 업무를 안 주거나 그때 뭐 많이 책상 뭐 했죠. 빼버리거나. 뭐벽 보고 있게 하고. 예. 네. 화장실 앞에 뭐 네. 근무해라 이런 거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요새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은 해고를 하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매우 네. 까다로워요. 네. 매우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유럽 국가 이상으로 까다롭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이제 이 쪼크를 줘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그거를 무력화시켰어요.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요게 대기업의 인사 관리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쩌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의 경우에 억지로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정규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총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대기업의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정규직들, 그건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년 사이에 5배 정도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리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삼성전자를 다녀요. 46살 정도 된 부장이에요. 그러면 한 3, 4년 안에 내가 임원이 안 되면 난 나가겠구나라는 굉장히 그 어떤 그때는 다 공포나 그런 두려움이 마음이 있었어요. 예.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이 아파트 산다고 7억, 8억씩 대출 낼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면 임원 안 돼도 50대 후반까지 다니는데
당연히 이렇게 대출 내가지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추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2019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되게 묘한 게 뭐냐면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맞아가지고 유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에 딱 이렇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속연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뭐냐면 대출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연소득 대비해가지고 얼마를 내냐라고 봤을 때 40대가 제일 많이 내요. 근데 그게 통계로 보면 그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가 집 산다고 대출을 더 많이 질러요. 옛날에 비해서 더.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쫓겨난다는 그런 불안감이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2010년 정도를,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벌이 경제에서 맞벌이 경제로 완전하게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 직장인들의 특히 민간 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여성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오래 다녀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을 회사에서 약간 모에 압력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애기 뭐 낳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만두게 하고 이런 거 다 하지 못하죠. 이제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어쩌냐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많이 쓰거든요. 그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에 직원 근속 연수를 최근 5년간 이제 매년 표시해놓은 80개 기업을 보면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남성 직원은 근속 연수가 평균 0.12년 늘었어요. 물론 0.12년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 직장인은 1.6년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계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찾을 수 없었던 50대 여성 대기업 정규직. 이 네 가지가 엔드 조건인 사람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50대 여성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문에 나올 만한 임원이거나, 네. 근데 임원은 정규직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제 단순 근로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50대 여성인데 대기업이 정규직으로 부장, 차장, 매니저 달고 연봉 1억씩 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꽤 있어요, 이제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싱글일 수도 있지만 부부 같이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이 비슷하게만 벌어도 이런 부부는 세전 연봉이 3억 원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신용대출 여력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대출 규제 생기기 전에 이런 부부들은 8억, 10억씩 땡기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 금융시장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이거는 이 건설업계 관점에서 몇만 세대를 짓고 규제가 어떻고 이런 것만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건설업계 관점 좀 낮추고 금융의 관점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균형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새로운 네. 그 소득 증가가 네. 이제 여성 맞벌이 쪽에서 네. 이제 신규 소득이 생겨버리는 네. 과거 네. 대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단순히 뭐 공급과 수요로는 네. 볼 수 없다. 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해버렸을 텐데.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라고 하는 거를 간과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대출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대출이 이루어져야 계속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업의 실력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줘야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급여도 많이 주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서는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 뭐 서울은 아니겠지만 네. 뭐 그런 생각이 그런 데는 듭니다. 또 양질의 또 고소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더 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기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지금 소득이 높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레버리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새로 생긴 거다. 2020년대 이후로.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거를 뭐 알고 했을 수도 있지만 대출을 지금 강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로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로 꾸준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다주택자를 굉장히 강하게 억누르는 정책을 꾸준히 쓰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 다주택자를 억압을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 효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이게 1주택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지금 맞아요.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출 규제를 약간은 힘을 떨어지게 약간은 좀 무력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한 사람들은 이거를 팔고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제 다른 돈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다른 투자 자본이 있으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걸 끌고 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걸 팔고 더 좋은 걸 사고 이렇다 보니 이거는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약간 무풍지대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주택을 막는데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한 채 갖고 있어요. 내가 한 채 더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규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걸 포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점에서 금융 규제 이게 이제 대출 규제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인들이 이 2,200조 넘게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 규제랑 무관하게 그냥 현금을 꺼내가지고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게냐면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당장에 집값이 확 뛰는 거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거를 걸었을 때 낮춰지지 않고 스테디하게 이제 옆으로 플랫하게 가거나 아니면 만만하게 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대출 규제라는 그 벽을 뚫을 만큼 현재의 가격이란 게 매우 안정적이고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대출 규제가 심하다. 근데 가격이 더 오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제 지금 대출 규제가 걸어놓은 데들이 대출 규제가 없는 데보다 더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대출 규제를 해도 규제를 받는 데가 더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프라이싱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하는 게 거품이 아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공감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대출 규제하죠. 뭐 지금 뭐 30억짜리 살 때 대출 2억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사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은 엄청 안정적인 그렇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걸 사는 거잖아요. 거품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출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해도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뭐 자기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이 집을 타의에 의해서 팔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써 몇 년을 했거든요. 그럼요. 가격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을 많이 이제 억압을 해가지고 많이 줄여놓으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호 지역들의 부자들이 너무 몰려 살게 됐어요. 이 몇 년 사이에.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 강남에 뭐 예전에도 포르쉐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이만큼 부자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와서 산다는 느낌을 받은 게 요즘에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 선호 지역에서 매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럼 또 새로 신규 부자들은 또 비싼 돈 주고 사고. 그럼요. 이게 반복될 것이다. 그럼요. 대출 규제로는 안 되면 결국에는 뭐 공급인가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밖에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기득권자냐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약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아파트는 불패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뭐 했을 때 저는 그냥 불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흐름을 타고 한 2, 3년 정도 뭐 길면 2, 3년 정도 어떤 조정을 받는 시기 이제 그런 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추세적으로 뭐 일본의 90년대처럼 이렇게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기 어렵고 이제 아까도 우리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국 가구 수에서 서울 아파트를 한 채라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7% 정도거든요. 그건 인구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낮아지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인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수요가 줄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거는 이제 지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의 흔히 말하는 경기도의 상급지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았던 연도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1,000만이었는데 지금은 막 900만이니까. 1992년이에요. 1992
1992년에 1,090만이었고 네. 올해는 930만입니다. 네. 30년 넘는 동안에 160만 명 줄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었으니까 가격이 쭉 낮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인구로 설명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이제 인구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경기도 인구가 방금 말씀드린 1992년에는 660만 명인데 올해 1,370만 명이에요.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충 한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람 수가 그런 거고 세대수로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니야. 애들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지방 부동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새로 주택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한 번 사면 또 안 산다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서울 아파트는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상위 10%의 그 가구 전국 가구 중에 상위 10%만 서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사면은 안 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강한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거래하는 사람이나 아예 거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일생 동안 한 번 사고 안 사는 사람은 거의 극히 미미해요. 시장에서 매우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안 사는 사람들은 자본이 이제 모자라거나 자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집을 안 사고 그 돈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 흔히 말하는 폭락론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거나 이래서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한 번 사잖아요. 그러면은 1주택만 유지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한 번 평균 보유하는 기간이 8.4년인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쩌냐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계속 진입하는 사람이 있고 끊이지 않는 거고 진입을 한번 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만 유지를 하더라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한 8, 9년마다 평균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서울에서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을 한 10명, 한 60살 정도 되신 분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당신이 일생 동안 아파트 산 횟수가 몇 번이냐라고 하면은 사줄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의 논리에 맞으려면 01, 01, 1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40, 56, 00, 78, 00, 6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 근데 하면은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건 논리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특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고 불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고. 근데 되게 다른 게 있어요. 집값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유럽은 어쩌냐면 너무 비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게 폭락할까라고 한 사람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폭락을 해야 된다.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있지만 낮아져야 된다. 너무 비싸다. 살기 힘들다라는 거는 있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기 때문에 폭락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다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전세가 착시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뭐냐면 주거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 인지를 하고 살아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 LTV가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득이 안정적이면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을 때 한 9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집에 살거나 그래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느라고 전체 이 가처분 소득에서 한 30% 많으면 한 40%까지는 막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값 자체 프라이싱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어떻게 보면 당장에 내 주머니에 들어가지 나가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원리적으로만 보면.
네. 그렇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서 집 가격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제가 해외에서 좀 기자 생활 해보고 그러니까 특방 생활 해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로 5억에 살 수 있는 집이 매매가는 12억이니까 그러면 전세 살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또 이제 화도 나고 하도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만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그 맥락에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를 내니까 매달 이렇게 꾸준히 돈이 나가잖아요. 몇 백씩 나가니까. 예,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전세 대출을 안 내고 살면은 당장에 이제 뭔가 싸게 사는 것 같고 그 돈이 안 드는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세를 사는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내 자산 가치가 쫄아드는 건데 그거 이제 사실은 매달 막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씩 상대적인 자산 저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지를 빨리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통화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게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재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뒤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또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차대한 그렇죠. 그런 시기다.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자산에 의한 이 계층 간 이 분화, 그러니까 계층 간 격차 이런 게 이미 많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또 완전히 늦었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시장을 보면서 이 뭐 돈의 거리도 좀 짧게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플레이어로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야가 넓은 투자자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조에 어쨌든 주인 없는 돈이 새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이게 또 누군가한테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자산을 좋은 거를 미리 좀 갖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래야죠. 그래도 뭐 주식은 뭐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모시고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기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